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1980년대 후반.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하나둘씩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고 세계는 한국의 기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역시 반도체 산업의 거인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결국 같은 패턴으로 끝을 맞이했거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경제 기적이 무너지는 7단계 사이클을 분석하고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다음은 어느 나라 차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후 재건과 저임금 제조업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모두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와 가난에 찌든 국민들 그리고 절박한 생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의 마셜 플랜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며 재건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보다도 낮았습니다.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가 섬으로 후퇴하면서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렴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섬유와 장난감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면서 시작했고 메이드 인 재팬은 당시 싸구려 제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발과 섬유 제품을 수출하면서 경제 성장의 첫발을 내디뎠고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국가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대만은 농업 제품과 단순 제조품을 수출하며 천천히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계획과 수출 지향적 정책, 그리고 외국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인 유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이전과 중화학 공업으로의 도약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이 세 나라는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더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이 전환에 성공했는데 소니와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서구의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여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은 미국의 제조업 방식을 연구하고 개선한 것이었고 이것은 결국 전 세계 제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조선 석유화학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집중 지원했으며 은행 대출을 통제하여 자원을 전략 산업으로 몰아주었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한국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유연한 제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신주 과학공업단지를 설립하여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품질 관리 기법과 한국의 빠른 추격 전략, 그리고 대만의 유연한 생산 네트워크는 모두 이 시기에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금융 자유화와 부채 기반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국가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낮은 금리는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이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가 전략으로 선택하면서 급격한 금융 개방을 추진했고 OECD 가입을 서두르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재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차입 경영을 통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대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지만 역시 국제적 압력과 경제 성장의 욕구로 인해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쉬운 돈이 경제 전반에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성보다는 규모 확대에 집중했고 은행들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실물 경제의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상승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산 버블의 형성과 비이성적 열광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도쿄 황궁 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높다는 농담이 실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총 가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의 4배에 달했고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 38,915포인트라는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본업보다 재테크로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자이테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서민들이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재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빌린 단기 외화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만기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1980년대 후반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가타이 지수는 1990년 2월 1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사람들이 위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산 가격은 오직 올라가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했고 경제학자들조차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과열을 우려했지만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외부 충격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모든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고 때로는 작은 바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일본은행이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총량 규제가 도입되었고 돈의 흐름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담보 가치가 떨어졌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전염되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보, 기아산미 등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내기 시작했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했고 11월에는 겨우 4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1990년 주식시장 폭락과 이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큰 조정을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출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부 충격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과도한 부채, 부실한 투자,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금융 시스템이 한꺼번에 노출되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자산 가격은 폭락했고 경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장기 침체와 구조 조정의 고통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고 결국 그것은 30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점 대비 80% 이상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아직도 1989년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경제 전반에 퍼져 있었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며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겪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들이 외환 위기 극복에 나섰고 2000년대 초반까지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대만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했지만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겪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와 저성장이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빚만 늘어납니다. 7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상과 성장 둔화의 장기화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이들 국가는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1% 내외의 저성장이 정상이 되었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혁신은 정체되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 부채 증가,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졌고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와 산업 다각화 실패로 경제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상은 과거의 영광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장률은 낮고 사회적 활력은 떨어지며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갑니다.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쓰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7단계 사이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빠른 성장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기반으로 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자산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금융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은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구조 개혁은 위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터진 후의 개혁은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제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중국은 이미 이 사이클의 4번째에서 5번째 단계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고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부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제조업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기적의 7단계 사이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